혹시 연세가 될수록 생기는 주름과 잦은 기침 그리고 관절 통증을 동시에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한 가지 물음에 대해 함께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여성 환자분들에게 과도한 시술이나 고가의 화장품 없이도 건강과 피부를 동시에 돌보실 수 있도록 꿀 활용 비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살펴보시면 주름 완화와 기침 감기 예방 그리고 관절염 증상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팁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보통 꿀을 달콤한 감미료나 차에 넣어 마시는 정도로만 생각하실 텐데요. 실은 꿀이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전통의학과 민간요법에 널리 쓰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대에 와서는 꾸준한 연구를 통해 피부 노화의 진행을 늦추고 기침 감기 증상을 완화하며 심지어 관절 통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꿀에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여러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는 주름, 잡티, 기미 등 노화 현상을 지연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게다가 꿀 특유의 점성, 당 성분은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주는데 건조해지기 쉬운 60대 이후의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로 기관지 건강에 유익한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목이 아프거나 기침이 날 때 따뜻한 꿀물을 마시라는 조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꿀이 목과 기관지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항염 및 항균 작용을 통해 감기나 기침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로 관절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도 꿀이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꿀에 함유된 항염증 성분이 다른 특정 식재료와 함께 섭취될 때 관절 통증 완화에 시너지를 낸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처럼 이로운 꿀을 피부와 건강관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60대 이후로 주름이 많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건 흔한 고민입니다. 일부 환자분들께서는 고가의 화장품이나 레이저 시술 등을 떠올리시기도 하지만 사실 집에서 간단히 꿀팩만 꾸준히 해주셔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재료와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국산 천연꿀 1큰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큰술, 그리고 올리브 오일 35방울 정도를 준비해주세요. 꿀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프로폴리스 원액 반큰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이 세 가지를 넣고 나무나 플라스틱 스푼으로 잘 섞어주시면 기본 팩이 완성됩니다. 이제 세안 후에 눈가나 입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에는 살살 발라주시고 볼이나 이마, 턱 부위에는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래 두면 오히려 꿀이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갈 수 있으므로 1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로 꼼꼼히 씻어내시길 권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고 평소 쓰시는 보습제를 가볍게 덧바르면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해도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보습감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60대 이후 심해지는 건조 증상을 막기 위해 천연팩을 습관화해 주시면 큰 비용 없이도 윤기 나는 피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르는 것 외에 꿀을 섭취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기온이 낮아지거나 일교차가 큰 시기에 기침, 감기가 찾아오면 특히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더 자주 앓게 되시죠. 이때 다양한 음식에 꿀을 곁들여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계피와 꿀의 조합은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어 면역력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뜻한 물 1컵에 꿀 1스푼과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 아침 저녁으로 드셔보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일조하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와 꿀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도 자주 있는데요. 무에 함유된 시니그린 성분은 기침과 가래를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무를 얇게 썰거나 채 썰어 꿀에 재운 뒤에 목이 따끔거리거나 기침이 심할 때 1스푼씩 드시면 간편하면서도 인기가 좋죠. 추가로 오미자와 꿀, 생강과 꿀, 마늘과 꿀 조합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미자와 꿀은 기관지를 보호하고 마른 기침을 줄이는데 생강과 꿀은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감기 초기 증상을 누그러뜨리고 마늘과 꿀은 전반적인 면역력과 혈액순환 개선에 보탬이 된다는 후기
여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효능이 뛰어난 꿀을 고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하며 또 어떻게 보관해야 좋은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꿀 중에서는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인위적으로 채밀한 사양꿀도 있고 벌이 꽃에서 직접 채밀한 천연꿀도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싼 꿀은 사양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 시에 조금 더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국산 천연꿀은 탄소 동위원소 비율 검사에서 22에서 33% 사이가 나오곤 합니다. 실구매 시에는 국산 벌꿀 혹은 천연 벌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어느 지역 양봉장에서 생산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보관할 때는 꿀이 항균 작용 덕분에 오래 보관해도 잘 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높은 온도나 직사광선을 장기간 받으면 향과 맛이 변질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한 실온에서 보관하고 꿀을 덜었을 때는 깨끗한 나무나 플라스틱 스푼을 사용해주세요. 사용한 수저에 다른 음식물이 남아있는 상태로 꿀병에 넣었다 빼면 세균이 옮을 수 있으니까 특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꿀을 일상 속에서 좀 더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찌뿌둥하거나 속이 메스꺼울 때 혹은 기침으로 목이 까슬거릴 때 간단히 꿀을 곁들여 보시는 걸 권합니다. 예를 들어 공복 상태에서 따뜻한 물에 계피와 꿀 또는 생강과 꿀을 타서 마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목이 불편할 때 기침 완화에 부가적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는 후식으로 빵이나 과자 같은 부담스러운 음식 대신에 무와 꿀을 차로 드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가 가래를 묽게 해주고 꿀이 기관지를 보호하면서 적당한 단맛을 더해주므로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주에 2회에서 3회 정도 꿀팩을 해주시면 건조함과 탄력 저하가 심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저녁에 세안 후에 10분 이내로 꿀팩을 마친 뒤에 미온수로 씻어낸 다음에 가벼운 보습제를 발라주시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지실 거예요. 팩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2분 정도 찜질하고 팩을 바른 후에 손바닥으로 1분 정도 온열 마사지를 해주시면 효과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이제 꿀을 쓰시면서 지켜야 할 유의사항도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꿀이나 올리브 오일, 요거트 등에 개인적으로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처음 사용 전에는 팔 안쪽이나 귀 뒷부분에 테스트를 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4시간 내에 가려움이나 붉어짐이 없으면 얼굴이나 다른 부위에 써보셔도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바르는 것은 괜찮지만 먹는 것은 주의를 요합니다. 꿀은 당 함량이 높으므로 반드시 주치의나 영양사와 상의한 뒤에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돼요. 또한 꿀팩을 오래 할수록 좋을 거라 생각하시고 30분 넘게 방치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는 오히려 피부 수분을 뺏길 수 있으니까 10분 이내로 제한해주세요. 꿀이 잘 상하지 않는 식품이긴 하지만 보관이 부적절하거나 개봉 후에 시간이 지나면 변질 가능성이 많이 생깁니다. 냄새, 색깔이 평소와 달라졌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 제품을 쓰시는 게 안전하죠. 여기까지 꿀의 다양한 활용법과 주의점을 살펴봤는데 일부 환자분들은 잠깐 시도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어쩌죠? 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을까요? 꿀팩을 몇 번 해보고 며칠 계피 꿀물만 마신 뒤에 이렇다 할 차이가 없네 이러면서 금방 포기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이미 피부와 신체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적인 호전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전문의들은 최소 3주에서 3개월, 길게는 그 이상 꾸준히 습관화해야 유의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올해 목표로 주 2회 꿀팩을 실천하고 아침 저녁 기침이 심할 때 무랑 꿀 또는 생강과 꿀을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연말쯤엔 확실히 전과는 달라진 피부 촉감이나 면역력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해도 안전한 재료와 적절한 비용으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내게 과연 꿀이 잘 맞는 걸까? 더 뚜렷한 방법은 없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꿀팩에 녹차가루나 곡물가루를 소량 섞어 먹는 방법도 추천드리곤 합니다. 녹차가루는 항산화 작용을 한층 보강하고 곡물가루는 각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춰 조금씩 시도해
시도해보는 과정을 거치셔야 안전합니다. 섭취하는 방식도 단순히 따뜻한 물에 꿀을 타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과일이나 채소를 갈아 만든 주스에 꿀을 살짝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 대신 천연 꿀로 단맛을 보충하고 영양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가 되겠죠. 관절이 쑤실 때 계피, 꿀 같이 드시거나 무와 꿀을 냉장고에 두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스푼씩 꾸준히 섭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꿀의 활용법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레시피와 적절한 빈도를 찾는 일입니다. 남들에게 효과적이었다고 해서 나에게도 꼭 좋은 결과를 준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꿀이 왜 주름 완화, 기침 감기, 관절염 증상에도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르고 먹으면 좋은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폭넓게 안내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국산 천연꿀, 무가당 요거트, 올리브 오일을 섞어 만든 꿀팩을 일주일에 2에서 3회 10분 이내로 사용해 주시면 주름과 보습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 무, 생강, 마늘, 오미자 등의 꿀을 곁들이면 기침 감기나 관절염 증상 완화에도 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양 꿀보다는 천연 꿀을 권장하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실온에 보관하되 깨끗한 스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레르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별히 신중해야 되고 변질 또는 과도한 사용을 피하는 범위 안에서 즐기도록 합니다. 한두 번 시도해보고 포기하기보다는 작은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천천히 몸과 피부 상태를 개선해 가시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들어갈 만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최근 10년간 소비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과일이기도 한데요. 특히 50대 이상에서 급속도로 섭취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블루베리가 먹기에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냉동 블루베리의 판매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씻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누구는 그냥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반드시 씻어서 먹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과 블루베리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블루베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 씻어야 되느냐 그냥 먹어도 되느냐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씻어서 드시는 것이 안전하다입니다. 먼저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셨다면 식품의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 유형에 과체 가공품이라고 적혀 있다면 씻어서 냉동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식품 유형에 농산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것은 씻지 않고 냉동되어 유통된 블루베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식품의 유형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도 있는데요. 이런 제품도 씻어서 드시는 게 좋겠죠? 2022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동과일, 블루베리, 망고, 딸기 등의 제품을 선정하여 안정성 평가를 했는데요. 과체 가공품 같은 세척과일 제품에서 미생물, 잔류농약, 곰팡이, 독소 등의 검사에서 규격 기준에는 적합하긴 했지만 미생물과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냉동 블루베리 제품도 이미 씻어서 유통이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블루베리를 씻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주면 되는데요. 깨끗이 씻는다고 블루베리를 물에 오래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서도 오래 씻으면 안 됩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잔류농약 또한 수용성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만 씻어도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블루베리는 특별히 생과일보다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높아집니다. 시드니의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연구진이 블루베리를 건조, 냉장,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실험을 했는데요.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블루베리 1g당 생과일일 때 7.2g이었는데 냉장 보관하여 2주가 지났을 때 5.7mg으로 줄었고 건조했을 때는 4.3mg으로 더욱 줄었습니다. 그런데 냉동 한 달 후에는 8.1mg으로 생과일 때보다 늘어났고 냉동 3달이 지나자 7.9mg으로 소폭 줄었지만 역시 생과일 때보다는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습니다. 실험 결과만
양만으로만 보면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추가로 눈 건강이나 심혈관 질환, 당뇨 등에 도움이 많이 되는 이 안토시아닌 함량이 개런티된 영양제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블루베리, 빌베리와 같은 영양제를 드시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된 안토시아닌 함량이 최소 50mg 들어있는 제품을 드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다른 채소나 과일은 냉동했을 때 핵심 영양소의 함량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에 따라 보존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는데요. 딸기의 한 종류인 라즈베리는 폴리페놀이 핵심 영양소인데요. 생과일 때보다 냉동일 때 킬로그램당 폴리페놀의 함량이 100mg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근의 경우에는 핵심 영양소가 베타카로틴인데요. 냉동 보관했을 때 3개월이 지나면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듯 냉동 채소, 냉동 과일은 핵심 영양 성분에 따라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구입하셔서 보관할 때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판매되는 냉동 블루베리는 대량으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드실 수 없는 양이죠. 냉동 블루베리는 해동해서 드시게 되면 녹으면서 안토시아닌까지 함께 녹아 나오기 때문에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해동이 되었다면 다시 냉동하시면 안 됩니다. 해동이 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며 그 상태로 냉동을 하면 미생물까지 함께 냉동이 되고 그것을 드시게 되면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블루베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영양소인 안토시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식물에 많이 함유된 청자색을 띠는 성분인데요. 블루베리의 색깔이 짙은 보라색을 띠는 것이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의 과일별 함량에서는 빌베리,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좋은 빌베리, 블루베리일수록 드셨을 때 입안에 보랏빛으로 착색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공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분 정도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니 시중 빌베리, 블루베리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드셨을 때 착색이 되더라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토시아닌의 가장 큰 효능은 눈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로놉신의 제합성을 촉진하여 시력을 보호하고 백내장, 안구 건조증, 망막염 등의 눈 질환을 예방합니다. 눈의 피로와 노화를 방지하며 초기 근시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 주는데 뇌세포의 노화까지 예방을 합니다. 폴리페놀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뇌의 기능도 향상시키며 뇌의 해마를 자극하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테로스틸벤 성분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안토시아닌은 피부 미용에도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피부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고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여드름, 피부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비타민C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톤을 밝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장내의 노폐물을 흡착하고 배출시켜 피부 트러블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도 많이 줄어들게 되어 탈모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는데요. 블루베리는 탈모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도록 모낭세포를 자극해주고 두피세포의 노화를 예방하여 탈모를 예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블루베리에 함유된 비타민C는 머리카락 조직 형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여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머리카락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머리카락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어
탈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는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데요. 블루베리는 혈당 수치를 낮추어주고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신진대사의 과정을 촉진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며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뿐만 아니라 칼륨, 비타민 B6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 콜레스테롤과 혈액의 지방을 감소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심장마비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호모시스테인이 체내에 과하게 축적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생성하여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블루베리의 풍부한 엽산과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의 축적을 방지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많이 드시는데 블루베리 잎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인데요. 블루베리 잎이 열매의 항산화 효능보다 뛰어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블루베리 잎은 열매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또한 폴리페놀의 일종인 클로로겐산의 함량도 높아 열매보다 항산화 효과가 20에서 30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러한 블루베리 잎은 차로 우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물 1리터에 잎 4g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에 식혀서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가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면 블루베리 잎차는 구수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좋은 블루베리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보통 냉동 블루베리를 우유와 함께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많이 드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국제의학 바이오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폴리페놀 성분과 우유 단백질의 친화성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게 되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대부분 파괴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만나면 칼레이드화 되는데요. 이것은 둘이 결합하여 덩어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된 물질은 불용성 침전물로서 체내에서 녹거나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에 머물며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를 자주 섭취하시거나 위와 장이 약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 위장에 염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 위장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 주스를 만들어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오트밀이나 물을 첨가하여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유가 블루베리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트도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얹어서 먹는 것은 좋은 블루베리를 먹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살리살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시면 입술이 붓거나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고 복통과 설사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블루베리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혈액을 묽게 만드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이미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람에 따라서 블루베리가 일시적으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과잉 섭취할 경우에 저혈당 증세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각자 자신의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신맛이 나고 약간은 쓴맛과 짠맛까지 느껴지는 아주 신비로운 열매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많으시죠?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오미자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름에 오미자차를 많이 즐기지만 사실 그 효능은 생소한데요. 이 오미자가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준다는데 이 열매가 어떤 효능이 있고 또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리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미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온 열매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렇게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불린답니다. 주로 산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동굴식물의 열매로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수확을 하죠. 오미자의 많은 효능 중에 가장 유명한 건 기관지에 좋다는 건데요. 오미자가 어떻게 우리의 기관지를 보호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요즘 미세먼지나 환절기, 건조한 날씨 때문에 기관지가 불편한 분들 많으시죠? 기침이 자주 나고 목이 따갑거나 가래가 끓는 느낌이 드신다면 기관지가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때 오미자가 효과가 좋다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오미자에는 쉬잔드린과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쉬잔드린은 주로 기침 억제와 거담 작용을 통해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거담 작용이란 기관지 내의 가래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기침 반사를 억제하여 과도한 기침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만성 기침이나 기관지염과 관련된 기침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 이 성분들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죠. 오미자는 기관지 확장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요. 기관지가 좁아지면 숨쉬기가 답답하고 가래가 쉽게 끼게 되는데 오미자가 기관지를 확장해주면서 원활한 호흡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인 것이죠. 특히 가래가 끈적하고 잘 나오지 않을 때 오미자차를 따뜻하게 마셔주면 한결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지 건강을 지켜주는 오미자, 정말 대단하죠? 오미자의 놀라운 효능 2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당뇨인데요.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오미자가 당뇨 예방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미자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이는 아까 알려드렸던 오미자에 포함된 시잔드린이라는 성분과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쉽게 말해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또한 오미자는 췌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오미자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거 아셨나요? 항산화 물질은 췌장을 포함한 신체 조직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췌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도움을 주는데요.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오미자가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오미자가 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오미자에는 체내에서 혈당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평소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미자를 꾸준히 섭취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미자의 놀라운 건강 효과 3번째는 콩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오미자가 신장 건강에 좋다니 참 놀랐죠? 콩팥, 즉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신장 건강을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거 다 아시죠?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미자인데요. 오미자는 신장의 기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약재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방에서도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에 오미자를 처방하곤 하는데요. 오미자는 신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미자에는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오미자의 고미신 A, B, N 성분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 신장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면 단백뇨와 같은 증상이 완화될 수 있으며, 또한 오미자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신장이 원활하게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도와주니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오미자는 체내 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데도 좋은데요. 몸이 자주 붓는다면 오미자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몸속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수분이 정체되면서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미자는 이 같은 부종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니 신장 건강을 위해 오미자 꼭 드셔야겠죠. 오미자의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나 기타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면역력 강화에 오미자가 좋은 작용을 해주는데요. 오미자에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특히 폴리페놀과 폴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데요. 오미자의 항염증 작용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면역력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죠. 또한 오미자는 우리 몸의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아셨나요? 백혈구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세포인데, 오미자를 섭취하면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미자의 놀라운 건강효과 다섯 번째는 피로 회복입니다. 우리 몸이 피곤할 때 단순히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중년과 노년층이 되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이 더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개운하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데요. 오미자가 철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 아셨나요? 철분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철분이 충분하면 혈액 내의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피로가 덜 쌓이게 되고, 특히 오미자는 간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 피로로 인해 몸이 무거운 분들에게 더욱 유익한 식품이죠. 또 오미자에는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아까 알려드렸던 콩팥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간 기능 활성화를 시키고 피로 물질을 빠르게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오미자가 간의 기능을 도와주면서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오미자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되는데, 오미자가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를 완화하는 작용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힘든 날에는 오미자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에 이점이 있는 오미자를 드실 때 생으로 드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섭취해야 몸에 200% 이득이 되는지 오미자 섭취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미자를 가장 쉽게 섭취하는 방법은 찬물에 우려 마시는 건데요. 오미자를 뜨거운 물에 넣고 끓이면 끓일수록 꿀이나 스테비아를 넣어서 맛을 조절하면 됩니다. 따뜻한 오미자차도 좋지만 냉침으로 천천히 우려내면 색도 더욱 예쁘고 맛도 깔끔한데요.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오미자차,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오미자 냉침차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간단한데요. 말린 오미자 30g, 물 500ml, 꿀 또는 레몬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말린 오미자는 한번 가볍게 헹군 거 불순물을 제거해 준 뒤에 깨끗한 물 500ml에 오미자를 넣고 냉장고에 12시간 이상 우려주는 건데요. 참 쉽죠? 시간이 지나면 붉은 빛을 띠면서 오미자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이 우러나오는데요. 원하는 농도에 따라 더 오래 우려내도 좋습니다. 여기에 단맛이 필요하면 꿀을 넣고 상큼한 맛을 더하고 싶다면 레몬을 띄워보세요. 맛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이렇게 만든 오미자 냉침차는 여름철에 얼음을 넣어 마시면 더운 날씨에 지친 몸을 개운하게 해주니까 여름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미자는 강한 신맛이 있어서 단맛이 나는 음식과 잘 어울리는데요.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상콤하고 달콤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오미자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간단한데요. 말린 오미자 10g, 물 150ml, 플레인 요구르트 1컵, 꿀 또는 올리고당 하나에서 2큰술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먼저 말린 오미자를 물 150ml에 넣고 냉장고에 12시간 이상 충분히 우려주세요. 이때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에 우려야 영양성분이 더 잘 추출됩니다. 이렇게 냉침으로 우려낸 오미자는 체에 걸러 즙만 따로 준비해주세요. 플레인 요구르트 1컵에 오미자 냉침 액기스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신맛이 강하다면 꿀이나 올리고당을 하나에서 2큰술 넣어 맛을 조절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새콤달콤한 오미자 요구르트가 완성됩니다. 아침에 가볍게 먹거나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 회복에도 좋으니 꼭 해 드셔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오미자청인데요. 오미자청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쉽게 차로 만들어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식에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오미자청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말린 오미자차 400g 혹은 냉 오미자 500g, 설탕 또는 비정제 설탕 500g 또는 꿀 400g, 유리병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말린 오미자일 경우 오미자를 깨끗이 씻은 후에 물에 30분 정도 불려준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 후에 유리병에 오미자를 담아주세요. 생 오미자는 잘 세척 후 바로 유리병에 담아주세요. 오미자와 설탕 또는 꿀을 넣어 충분히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 뚜껑을 닫고 상온에서 2에서 3일 정도 숙성시킨 후 냉장고에서 2주 이상 보관하면 오미자청이 완성됩니다. 오미자청은 물에 타서 차로 마셔도 좋고 탄산수에 넣어 에이드처럼 즐겨 마셔도 맛있는데요. 또한 오미자청과 레몬즙을 활용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활용 방법도 많으니 한번 집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몸에 좋은 오미자차도 과하게 드시면 안 좋은데요. 오미자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성분을 소량이지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혈압 약물이나 혈액 응고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오미자를 다량으로 드시게 되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렁한 복숭아 좋아하세요? 아니면 딱딱한 복숭아 좋아하세요? 사람들마다 본인이 좋아하는 복숭아의 종류가 따로 있죠. 백도, 황도, 천도, 요즘엔 신비 복숭아라는 것도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뒀다 먹으면 달콤하고 부드럽고 향긋한 복숭아는 참 맛이 좋은데요. 여름철 대표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의사들도 놀란 만큼 몸에 좋은 음식도 있고 또 복숭아도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달콤한 과일인 복숭아는 당뇨 있는 분들이 꺼려하는 과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이 복숭아도 올바로 알고 드시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복숭아 드실 때 주의할 점과 복숭아의 효능까지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여름 과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복숭아는 더운 날씨에 다양한 영양소와 수분이 많아서 피로 해소와 식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에는 우리 몸에 흡수가 빠른 각종 당류와 수분, 비타민, 구연산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폴리페놀의 함량도 높아서 혈관 건강에도 좋은데요.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각종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칼륨 성분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좋은 역할을 주는데요. 소화를 촉진하고 배변의 양을 늘려 규칙적인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변비뿐만 아니라 장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항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염, 위궤양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복숭아의 달콤함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 먹기가 꺼려지시잖아요. 이제부터는 걱정 말고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복숭아는 달콤한 맛에 비해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다는 사실 모르셨죠? 복숭아의 혈당 지수는 30에서 5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100g, 복숭아 반쪽 정도를 먹었을 때 혈당 부하 지수는 3에서 5 정도로 낮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도 단단한 복숭아를 적당량 먹는다면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복숭아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당뇨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폴리페놀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복숭아의 당뇨에 대한 효과는 연구 결과로도 입증되었는데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12주 동안 하루에 200g 복숭아를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복숭아가 당뇨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복숭아가 당뇨에 좋은 건 아닙니다. 물렁한 복숭아는 좋지 않습니다. 조직이 단단해요. 체내에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가 느린 딱딱한 복숭아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단한 복숭아를 드실 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물렁하고 당도가 높아 보이는 복숭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렁한 복숭아는 부드럽고 금방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에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혹시 복숭아 껍질을 함께 드시나요? 아니면 껍질은 버리고 부드러운 과육만 드시나요? 사실 복숭아 껍질에는 과육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당뇨 관리에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성을 높여준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 껍질의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는데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껍질 추출물이 혈당을 내려주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껍질에 풍부한 폴리페놀과 식이섬유가 이런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복숭아는 당뇨뿐만 아니라 항암 효과도 있는데요.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바람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능으로 각종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숭아에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네오클로로겐산은 정상세포에는 영향 없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복숭아 속의 화합물질이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복숭아를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피부 미용에도 좋아 미인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복숭아 추출물이 멜라닌 색소의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 미백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복숭아에는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답니다. 복숭아는 수분의 함량이 높아 여름철 지친 피부에 수분 공급을 도와 피부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복숭아는 신경을 안정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분이 들어있어 불면증, 불안감 등을 줄여주고 풍부한 마그네슘은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를 돕고 과도한 흥분으로부터 신경계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구연산,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 등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 복숭아를 먹으면 여름철 불면증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복숭아도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와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을 안정시켜 주는데 여기에 복숭아에 폴리페놀이 더해지면 혈당 조절 효과는 높아지게 됩니다. 달콤한 복숭아와 고소한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당뇨 예방과 당뇨 관리에 최고인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도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2배로 늘어나는데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유산균의 활성을 높여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내 환경이 좋아져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되고 혈당 조절도 쉬워집니다. 계피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계피가루를 조금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계피와 복숭아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를 내서 혈당을 안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을 것만 같은 복숭아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먹기 좋은 복숭아, 통조림 잘 알고 계시죠? 복숭아 통조림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통조림 복숭아에는 설탕의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많은 설탕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복숭아 자체도 물렁물렁하여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당뇨 환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자주 드시게 되면 췌장이 망가지고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조림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비타민 C와 폴리페놀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뇨 관리에 도움되는 성분뿐 아니라 건강에 좋은 여러 영양 성분이 사라져 그냥 단맛 나는 젤리 비슷한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통조림 말고 반드시 싱싱한 복숭아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숭아에도 부작용이 있는데요. 복숭아 알러지 많이 들어보셨죠? 복숭아 알러지가 있거나 복숭아를 먹었을 때 두드러기, 호흡곤란, 설사, 발작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복숭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숭아는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아서 과도하게 많이 먹게 되면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과다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복숭아의 유기산이 지방 분해를 막아 배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 씨앗에는 아미그달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사이안 화물 중독에 의해 구토나 간 손상, 호흡곤란, 동공 확장, 현기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복숭아 씨앗 섭취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복숭아 보관은 어디에? 어떻게 하시나요? 냉장고 아니면 상온에 보관하실 텐데요. 일단 복숭아는 구입한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온에서 2에서 3일 정도 보관했다가 드시면 맛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구매한 양이 많아 전부 못 드시게 되면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냉장 온도는 5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차갑게 하시면 단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냉장 보관한 복숭아는 바로 꺼내 먹어도 될까요? 시원해서 좋을 수 있지만 먹기 1시간 전에 꼭 상온에 꺼내 두었다가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도에서 13도 사이가 복숭아가 가장 맛있는 온도입니다. 상온에 잠시 두면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가 풀리면서 복숭아의 달콤함이 살아납니다.